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 이름은 나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 부장님 부인, 은재 엄마라고 부르지만 요즘 나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정말 잠시 생각합니다. 일상이란 건 참 신기해요. 한 번 박힌 패턴은 좀처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아침이면 아이 도시락을 싸고 남편 커피를 내리고 출근 준비로 분주한 소리를 배경 삼아 나도 괜찮은 척 화장을 하고 나섭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에요. 남편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친정은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 3회 강의를 해요. 어디 하나 무너진 곳도 없고 문제 삼을 거리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평범하고 무탈한 삶에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울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못된 일이라 하고 나는 그걸 살아있는 순간이라 불러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여름이었어요. 내가 오랜만에 여자라는 이름으로 웃었던 날.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지금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방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만 나는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어서요. 이 이야기는 잘못되었지만 끝낼 수 없는, 그리고 끝나지 않기에 더 생생한 한 여자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웠다. 장마가 끝난 7월 말, 기온은 섭씨 32도.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고 나는 집에만 있기엔 답답한 기분이었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1시간쯤 남은 여유에 근처 카페에 들렀다. 에어컨 소리가 바람처럼 들리고 커피 기계가 뿜어내는 김이 눈에 들어왔다. 내 앞에 있던 남자가 휴대폰을 만지다 고개를 들어 내게 시선을 주었다. 어디선가 본 얼굴 같기도 하고 낯선 느낌 같기도 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얼떨결에 따라 고개를 숙였다. 혹시 예전에 문화센터에서 책 읽기 수업 들으셨죠?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겨우 39이었고 사회에서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책 읽기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맞아요. 그때 몇 번 얼굴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업 자주 빠졌던 이름은 민재라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커피가 식도록 계속 이어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가정이 아닌 나 자신으로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 남편과는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에 관해 묻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민재와의 대화는 그것만으로도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내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요.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조차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매주 한 번씩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약속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늘 나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했던 말들을 며칠이 지나도 기억했고 그의 눈빛은 내가 말할 때마다 조용히 머물렀다. 그와 함께 있을 땐 내가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 가볍고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처음엔 이 모든 게 외로움 때문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이해받고 싶음이라는 감정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 위험했다. 가끔은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고 아이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역할도 벗은 그저 나현이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바다로 갔다. 해변은 한산했고 나는 민재 옆에 앉아 조용히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머릿속에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에선 처음으로 평온함이 피어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무섭도록 조용했고 어딘가 낯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두 개의 방을 살게 되었다. 하나는 가족의 방, 하나는 그 사람의 방. 그리고 그 방 사이를 매일 조용히 숨죽이며 오가는 여자가 되었다. 그날은 비가 내릴 듯 말 듯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집안엔 나 혼자. 세탁기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만나지 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나는 벌써 옷을 갈아입었고 머리도 말끔히 말렸다. 립스틱은 조금 진하게, 향수는 안 쓰던 걸로. 나는 민재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만나는 장소는 늘 바뀌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공원, 도심의 북카페, 차를 타고 나간 외곽의 전시관. 오늘은 한옥 카페였다. 서울 변두리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골목 끝. 그곳은 마치 세상과 내 삶 사이에 생긴 틈 같았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손끝으로 찻잔을 굴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 내 어깨를 움츠리게 했다. 많이 기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검은 우산을 접고 들어온 민재는 조금 젖은 셔츠 소매를 털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나현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금방 알아챘다. 내 표정 속에서 말없는 침묵 속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그랬어요. 그 말을 삼키며 나는 차를 들었다. 혹시 그만 만나고 싶어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한 무게가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등에 내 손을 포개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마치 누군가의 속마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두 개의 삶 사이에 섰다. 하나는 정돈된 현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아이를 챙기는 살. 그리고 하나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이 숨쉬는 또 다른 방. 도덕과 감정 사이의 경계는 늘 흐릿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이 관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느끼는 내 마음 때문이었다. 그 마음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요즘 무심할 정도로 조용했다. 늦게 들어오고 말수가 줄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를 건너다보는 느낌이었다. 아이도 눈치가 빠르다. 엄마 요즘 기분 안 좋아? 어느 날 불쑥 묻는 말에 나는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나 자신이 제일 속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민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라는 이름 하나로 존재하는 순간. 그 순간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존재감은 늘 죄책감의 옆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두 감정을 어느 날은 외면했고 어느 날은 품었다. 결국 나는 둘 다 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사람을 향한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오는 밤. 나는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이었다. 표정으로, 말투로, 침묵으로, 속으로 올라오는 말들은 늘 목구멍에서 멈췄다. 민재를 만난 이후로 나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걸 느꼈다. 나현 씨는 늘 웃고 있지만 눈은 좀 슬퍼요. 그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나를 들킨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무너졌다. 그리고 이상하게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남편과는 말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희미해졌을 뿐이다. 처음엔 바빴고 그 다음엔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엔 피곤해서 말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 오늘 어땠어? 라는 말이 언젠가부턴 귀찮은 의뢰가 되었고 밥 먹었어? 라는 말조차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 관계는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사라지는 법을 택했다. 나는 민재에게 내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다. 그도 물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날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늘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그 말은 나를 위로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여기 있는 나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은 이례적으로 일찍 퇴근했다. 은재는 자고, 응, 오늘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어. 짧은 대화가 지나고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틀어놓았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머무는 것 같았다. 그때 문득 민재의 말이 떠올랐다. 우린 어쩌면 같은 언어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을 열어 민재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늘 봐서 좋았어요. 비가 와도 같이 있으면 따뜻하네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다시 지웠다. 죄책감과 외로움이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어떻게 숨 쉬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숨 쉬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방에서는 단 한 번도 숨이 막힌 적이 없었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습관이라 여기려 했지만 그게 피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말이 없는 남편이 싫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젠 내가 그 침묵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부부였다. 한 집에 살았고 아이를 함께 키웠고 법적으로도 세상 기준으로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너무 오래 외면해왔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점심 괜찮아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내려두었다. 뒤에서 남편이 말을 걸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사라진 대화는 소리가 되지 않으니까. 요즘 나랑 얘기 안 하더라. 그가 다시 말했다. 그 말이 서운했는지 아니면 억울했는지 내 안에서 여러 감정이 일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거 지금 알았어요? 그 말은 날이 서 있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닫았다. 그리고는 요즘 좀 힘들었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해 있었고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게 아님을 알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민재에게 만나지 말자고 말했다. 내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짧게 답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기다린다는 말은 때론 가장 잔인한 문장이다. 그건 나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내게 넘겨주는 말이기도 하니까. 나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힘들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 그는 정말 몰랐을까? 내가 언제부터 침묵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몸을 피하고 언제부터 혼자 눈을 감았는지. 아니, 그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 나 역시 그랬다. 그와의 단절을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건 내 책임이기도 했다. 서로가 끝났음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척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잔인한 공존이었다. 나는 민재를 떠올렸다. 그 사람과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 또한 결국은 내 삶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두 문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하나는 오래된 문, 하나는 열지 못한 문, 그리고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열 수 없는 내가 있었다. 여행 가요. 멀지 않은 곳으로.
하루만 그냥 우리만 아는 시간으로. 민재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엔 이미 대답이 들어있었다. 아이 봐줄 사람은 있어요? 응, 엄마가 와주시기로 했어. 남편은 출장. 모든 준비는 내가 아닌 내 마음이 끝내는 말았다. 그날 아침 나는 두 벌의 옷을 챙겼다. 파란 셔츠 하나, 아이보리 원피스 하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다. 오랜만에 입는 립스틱,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노라 존스의 목소리, 민재의 조수석에 놓인 물병 하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아내가 아닌 여자로 불러냈다. 우리는 강릉 근처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민재가 예전에 출장 왔다가 좋아서 기억해둔 곳이래. 숙소는 오션뷰 펜션. 작고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파도가 보였다. 이렇게 바다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시간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내 손을 감쌌다. 나현 씨는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저녁 무렵 우리는 근처 횟집에 들렀다. 사람이 거의 없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민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현 씨,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거 알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 시간이 우리 둘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모든 걸 해결하진 못해도 오늘만큼은 나를 지탱해주는 말이었다. 밤이 되자 숙소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민재의 어깨에 기대 누웠고 그는 조용히 나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책임도 잊고 그 어떤 미래도 떠올리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싶었다. 모든 죄책감은 멀리 떠밀려갔고 나를 붙잡은 건 오직 그 사람의 체온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우린 끝낼 수 없다는 확신. 그리고 하지만 계속될 수도 없다는 현실. 그 경계에 우리 둘 다 머물러 있었다. 민재와의 여행 이후 나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셔츠를 다려놓고 아이의 학원 시간표를 정리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민재가 건넨 말,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떠돌았다. 그리고 그 말의 진실이 어느 날 아이의 눈에서 보였다. 은재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왜 요즘 자꾸 혼자 있어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혼자 있긴 누가? 엄마 말이야. 요즘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만 보고. 엄마, 뭔가 속상한 거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은 무척 진지했고 어쩌면 남편보다 더 날 잘 보고 있는 사람은 아이였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조금 천천히 가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현 씨가 멈추고 싶으면 나도 멈출게요.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요. 지금도 그때도. 그 말은 위로였고 또 무게였다. 누군가 날 위해 멈추겠다는 말은 어쩌면 더 깊은 책임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의 출근길, 아이의 등교, 잠깐의 강의 일정, 그리고 저녁 장보기. 익숙한 일상 속에 내 마음은 조금씩 멀어졌다. 모든 게 나를 잡아끄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게 내게서 한 발 물러난 느낌이었다. 나는 이 가정 안에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익숙해서 유지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은 답이 없었다. 저녁 무렵 은재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엄마, 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보여줄까? 종이에 그려진 그림 속 가족의 모습은 조금 이상했다.
아빠는 정면을 보고 있고 아이는 웃고 있는데 엄마는 혼자 구석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다. 왜 엄마는 저기 앉아 있어? 응, 그냥. 엄마는 요즘 자꾸 멍하게 있어서 그렇게 그렸어. 나는 웃으며 그랬구나라고 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눈물이 차올랐다. 아이의 그림이 내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였다. 그리고 여전히 엄마였다. 하지만 나는 여자였다. 그리고 여전히 여자였다. 그 두 세계가 충돌할 때 누군가는 선택하라 했지만 나는 아직 선택하지 못했다. 왜냐면 어느 쪽을 포기해도 나는 나를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재는 잠시 연락을 끊었다. 어떤 예고도 어떤 설명도 없이.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처음엔 내가 잘못했나 싶었다. 최근에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혹시 무심결에 상처를 주었나, 그를 불안하게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내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서운함. 아니, 버려졌다는 감정에 가까운 서운함. 그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혼자였고 이제 더 혼자였다. 그의 빈자리 앞에서 나는 다시 원래의 방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이의 일상은 늘 똑같았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세상. 내가 사라져도 알아채지 않는 집. 그런데 민재마저 조용히 사라져버리자 나는 진짜로 투명해진 기분이었다. 그와의 관계는 이름이 없었다. 우리는 애인도 연인도 아니었다. 서로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내 삶의 빈틈을 정확하게 메꿔주고 있었다. 그 빈틈이 다시 벌어지자 나는 허공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후 민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요. 한동안 정리할 게 좀 있었어요. 나는 단 한 줄로 되묻고 싶었다. 그 정리 속에 나는 있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우리는 관계의 이름을 말해야만 할 것 같았고 그 이름은 곧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은재 데리고 같이 산책이라도 다녀오자. 나는 순간 그 말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래라고 대답했다. 그 말 안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는지 아니면 의무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도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묘한 감정 속에서 그의 말을 되뇌었다. 산책이나 다녀오자. 우리는 이토록 멀어진 사람들끼리 무엇을 함께 걸을 수 있을까? 며칠 뒤 민재와 다시 마주했다.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흔들림이 동시에 비쳤다. 괜찮아요. 다시 와줘서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그 말이 진심이었고 동시에 거짓이기도 했다는 걸 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 진심과 거짓을 동시에 꺼내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감정들을 너무나 익숙하게 다루게 된 여자였다. 민재와 다시 만난 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다는 게 불편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지나온 시간을 껴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고 나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왜 말없이 사라졌는지를. 대신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여전히 나를 안심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슬펐다. 나현 씨,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대로는 오래 못 갈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도 난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나도 그래요. 그 말은 서로를 더 깊이 붙잡게 만드는 문장이었다. 내가 그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건 삶에 대한 갈망이었다.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서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 존재해왔던 나.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작고 투명해졌다. 그런 나를 가장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순간, 그게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기에 나는 놓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진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연락은 계속 이어졌다. 짧은 안부, 고요한 공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주고받는 감정의 흔적들. 나는 여전히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한쪽은 너무 익숙해서 숨이 막히고, 한쪽은 너무 낯설어서 숨이 트였다. 그리고 그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살 수 없는 나. 남편과의 관계는 불편할 만큼 평온했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았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에 감각을 닫았다. 주말에 장 보러 같이 갈까? 응, 좋아. 은재는 뭘 먹고 싶다더라. 내가 해볼게. 우리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잘 맞는 부부였다. 하지만 감정은 기능과는 다른 결로 사라져 있었다. 민재와의 관계는 여전히 끝이 없었고, 그렇기에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나는 그 불안정함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계속 살아있었고,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변한 게 없었다. 오히려 더 자상해진 척했다. 식탁에 앉아 뉴스를 보며 내게 묻는다. 당신 요즘은 문화센터 강의 잘 돼? 응, 그냥 비슷해. 힘들면 좀 줄여. 내가 요즘 일도 덜하니까.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 안에서 묘한 기류를 느꼈다. 그가 눈치채고 있다는 감각. 하지만 확신은 없다는 기색. 어느 날 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요즘 좀 다른 방향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놀랍지도 반갑지도 않았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걸 이제야 말해? 그동안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무슨 생각?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외롭겠구나. 그 생각. 그 말은 무책임했지만 어쩐지 슬펐다. 나는 묻고 싶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데? 당신은 내가 외롭다는 걸 알아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묻지 않았다. 왜냐면 그건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물음이었고, 답이 없는 질문은 누구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민재와 다시 만났다. 나는 말했다.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떡할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 관계를 잘못이었어라고 지우고 싶지는 않아요. 민재는 내 손을 잡았다. 나현 씨가 아니라 이 감정이 잘못된 거라면 나는 그 잘못 안에서 계속 머무를래요.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위험한 맹세처럼 들렸다.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이제는 균형이 아니라 기울어진 채로 서 있는 게 나를 덜 흔들리게 하는 방법이 되었다.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고, 남편과 함께 있는 공간에선 내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더 이상 충격도 아니게 된 내가 조금 무서웠다. 아이만이 여전히 날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 앞에 서면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아팠다. 거짓말은 어른끼리의 것이라 믿었지만 진짜 진실은 아이의 눈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눈을 피하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요즘은 민재와의 만남이 줄었다. 굳이 멀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조심스레 거리를 세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문득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이젠 우리도
서로를 덜 생각하게 된 걸까?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생각은 더 많이 하는데 말은 더 적어졌어. 그 말이 이 관계의 현재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누구도 완벽하게 돌아설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상태. 우리는 끝이 없기에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낼 수 없기에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일부분을 그리고 내 감정을 오롯이 숨겨두고 있다. 민재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던 날 그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후회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무섭진 않아요? 그 말엔 조금 생각이 필요했다. 그리고 한참 후 나는 대답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야. 근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무섭다는 감정보다 조금 더 강하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이 관계의 마지막 문장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남편과의 삶은 여전히 조용하다. 이젠 서로를 눈치채기보다 그냥 넘기고 무시하고 버티는 기술만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괜찮은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내면을 닫아두고 살아간다. 아이만이 내 삶의 유일한 진심이다. 은재의 웃음, 은재의 손길, 은재가 내 품에 안겨올 때의 체온. 그 모든 것이 나를 이 삶 안에 붙들어 놓고 있는 힘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조차도 언젠간 자라 나를 지나쳐가겠지. 그날이 오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여전히 두 개의 방을 오가고 있다. 하나는 이 집, 하나는 그 사람의 기억. 가끔은 그 어떤 방에도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모호한 경계 위에 서 있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나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에게 묻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도 다른 방의 오후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다. 그곳에서 잠시만이라도 나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지금은 그 사람과의 연락이 많진 않아요. 가끔은 몇 달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문득 잘 지내요? 그 한 줄이 도착해요. 그럼 저도 조용히 답장을 씁니다. 응, 잘 지내요. 당신도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남편과의 삶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모른 척하진 않아요. 아주 가끔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아이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해요. 그러나 그 웃음 뒤엔 아직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지나간 시간들 속 무너졌던 대화, 묻지 않았던 감정, 스스로를 감춘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셔츠를 다려요. 강의도 계속하고 있고 가끔은 글을 쓰기도 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이제 다 정리됐네요. 이젠 괜찮은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어떤 문도 완전히 닫지 못했어요. 닫지 못한 방, 잊지 못한 순간,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나 자신. 이제는 알겠어요. 사람은 반듯한 삶만으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가끔은 엉켜있고 불완전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안고서도 그저 하루하루를 지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요. 나는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가끔은 그 창가에 멈춰서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손길을 떠올리고 그때의 나를 바라봐요. 그건 후회가 아니라 하나의 기억이에요. 살아있었던 증거, 심장이 울었던 날들, 나로 존재했던 순간들. 그걸 지운다면 나는 지금의 나도 부정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하루도 나처럼 말하지 못한 감정들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 흔들림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지금은 그저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창이 하나 열리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고요하지만 단단한 당신의 삶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 자신을 잊지 마세요. 나현올림.